유엔 총회 기조연설로 실질적인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 현지 시간 25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습니다. 한국 정상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이번 공개 토의엔 15개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해 약 80개 나라가 참석할 전망입니다. 안보리 공개 토의 주제는 통상 의장국이 결정합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선정한 주제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입니다. 다른 글로벌 현안과 주제를 제치고 AI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목하는 중요한 미래산업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AI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으로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개 토의에서 각국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은 뭔지,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하고 국제사회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의 평화롭고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과 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 발전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합니다. 무엇보다 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 7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각국 정상들 앞에선 이 대통령의 연설은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대한민국으로 33번 언급했고, 이어 평화는 25번, 민주주의와 한반도는 각각 12번, 8번 말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을 때와 북한을 향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를 포함해 연설 중 3차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북한은 이번 유엔 총회에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연설 시 북측 인사의 착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조 연설 후 이 대통령과 만난 안토니오 구테르시 유엔 사무총장도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구테르시 총장의 만남은 지난 6월 G7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지원의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사회의 도전 과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량 있는 우리나라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구테레시 총장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습니다. 2달 전 0.8%보다 0.1%포인트 높인 것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인 1.8%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라울 아난드 한국 미션 단장은 완화된 재정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 상세로 0.9%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와 완화적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고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GDP가 1.8%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 목표 수준인 2%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난드 단장은 이어 정부의 단기적 재정 기조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재정 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난드 단장은 아울러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혁신과 AI 대전환에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연금제도 개편, 재정 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vitalizing domestic demand and diversifying Korea's export structure will be essential for more resilient growth. Gradually deleveraging households, reducing labor market rigidities, and addressing demographic challenges could help boost domestic demand. 한편 이번 수치는 연례협의단의 견해로 다음 달 IMF 공식 경제 전망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장에 걸맞게 새 단장이 한창입니다. 원래 있던 우리 컨벤션 센터하고 그거를 이 현장을 위해서 경북도 정부 지원도 받아가면서 리모델링 있습니다. 지금 대회 정상회의에 걸맞게 지금 있던 시설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좀 예쁘게 좀 꾸미고 있습니다. 내외신 기자 3천여 명을 수용할 미디어 센터도 신축 중입니다.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센터가 지상 2층 규모로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의 꽃으로 불리는 만찬장도 확정됐습니다. 참석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축 건축물에서 5성급 호텔인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됐습니다. 만찬이 열릴 예정이었던 경주박물관 신축 건축물은 에이펙 CEO 서밋과 연계해 경제인 행사 장소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행사 준비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설 공정률이 95% 이상으로 이번 달 말 최종 안전점검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개 회원 정상의 숙소도 모두 배정됐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을 주 공항으로 전용 차량과 KTX 등을 활용하는 교통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에이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21개 국가 지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핵심 의제는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선정된 AI와 인구 변화입니다. 지난 3차례 고위관리 회의 등을 통해 공동성명, 이른바 경주선언을 다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에이펙은 경주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 순항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에이펙의 핵심인 무역 서비스 등이 망라될 걸로 보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7월 출생아 수가 2만 1,8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223명, 5.9%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출생아 수는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7월 기준 0.8명으로 5달 만에 0.8명대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주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 그리고 24년도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1년 전보다 1,583건, 8.4% 증가했습니다. 2016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7월 사망자는 2만 7,979명으로 1년 전보다 200명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7월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한 달간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9만 명대를 기록하며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은 345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는 전년 대비 46.5%, 바이오는 254% 늘어나는 등 첨단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은 1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습니다. 정부의 연간 목표 350억 달러 달성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외투 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필요하단 겁니다. 특히 최근 통과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사 분쟁 확대로 기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 교섭권 강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투 기업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이슈라든지 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많은 게 궁금하시고 하실 텐데 오늘은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제 고민도 좀 말씀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외투 기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개선, 외투 기업 R&D 예산 확대 등이 언급됐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외국 상위 회장단에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 개인정보 주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 통계 작성과 AI 등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최근 1년 사이 가명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은 2%에 불과합니다. 가명 처리부터 반출까지 드는 기간이 평균 310일로 긴데다 정보 주체의 식별 가능성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로 공공기관과 병원 등의 정보 제공이 소극적인 겁니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개선해 가명정보 활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명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 처리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해 법과 행정적 부담을 덜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해 실무자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과 기업 ESG 평가 가점으로 반영하고 처리 비용을 수수료 수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마련합니다. 가명 처리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300여일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줄입니다. 가명정보 활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인데 가명 처리 절차를 차동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지와 영상의 가명 처리 적정성 검증은 기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꿉니다. 비식별성 탓에 지나치게 떨어지는 데이터 활용도도 개선합니다.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 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을 마련해 일관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최규진 사회부총리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선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성과와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 대응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보다 체계화된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현장에선 과도한 악성 특이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온전히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 중인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민원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국 공통의 처리 원칙과 절차를 확립할 것이며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단위의 엄정 대응 방안을 정착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단위 교육활동 보호 체계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도 확보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 단일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안전한 학교 민원 응대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대신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산후조리원 52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대표적인 약관은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한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입실 예정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기본을 6박 7일로 해 그 전에 퇴실을 원할 경우에도 환불을 못 받도록 했습니다. 50%는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이런 경우 참 드물다고 고마운 줄 알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구걸한 거 마냥.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입은 실질적인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표준 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감염 관련 손해배상에서도 불합리한 조항이 확인됐습니다. 37곳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제시하면 산후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산후조리원들의 경우 시설 관련 글공유를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이용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곳도 드러났습니다. 또 산모 등 고객의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산모에게 두는 곳도 37곳에 달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부정적 후기 작성 제한 조항을 약관에서 없애고 사업자의 과실로 휴대폰이 분실 훼손됐을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고병원성 AI의 경우 해외에선 지난해보다 85%가량 발생이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예년보다 이른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을 평균 200곳까지 확대하고 조사 주기는 철새 북상 시기 월 1회에서 2회로 늘립니다. 10만 마리 이상 대형 농가는 정밀 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입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모든 축종에 대한 출하전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살처분 범위는 축산물 수급 불안을 감안해 최소화합니다. 원칙은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살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경기 지역 등에서 발생이 잇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업해 방역 관리에 나섭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트랩을 기존보다 200대 늘려 1,300대 투입하고 접경 지역에 소독 차량 33대를 배치합니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관리 수준을 높입니다. 발생 지역에는 전담관을 지정해 발생 농가에 1:1 방역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구제역은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백신 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12개월령 이하소 등 취약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해 접종 누락을 방지합니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인접 지역까지 추가 백신 접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비효율 개선을 위해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사업용 차량이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도 지자체장이 지정한 버스 운송 사업자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한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운전 경력을 대체 인정합니다. 버스와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춘 18세로 낮춥니다. 또 개인 택시 면허와 사업량도, 양수인가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해병대가 서해 해상분계선 NLL 이남 우리해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오늘 오후 해병대 유교단과 연평부대가 K9 자주포 등 부대 편제하기가 참가한 가운데 17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은 지난 6월 2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사령부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장병들의 임무 수행 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어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 원인이 외부 물질에 의한 앞바퀴 타이어 파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공지를 통해 조종사는 항공기 비정상 상황을 감지하고 이륙 중지 선포 후 절차에 따라 항공기를 정지시키려고 했으나 타이어 파손으로 방향 유지가 불가해 활주로를 이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일부터 F-16 계열 전투기들의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달 궤도선 다누리가 저궤도 임무를 마치고 동결 궤도에 진입해 추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결 궤도는 별도의 궤도 조정을 위한 연료 소모 없이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타원형 궤도입니다. 다누리는 동결 궤도 조건의 운영 기간, 달 표면 영상의 해상도와 선명도 향상, 다양한 고도에서의 자기장 관측 등을 추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